네, 용감한 라이브 뉴스 맛집 코너입니다. 뉴쉐링 가이드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쌀쌀해진 것 같아서 긴 옷을 입었습니다. 네, 자, 모레가 잘하셨어요. 여러분 한중수교, 네. 한중수교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좀 했는데 설문조사 해보니까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 특히나 MZ세대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은 KBS에서 일전에 했던 관련 인터뷰를 좀 보고 이영경 캐스터와 함께 관련 조사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중국에 관한 뉴스가 나쁜 이야기가 많고 댓글들에도 욕이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 특히 코로나 터진 후에 이 상황이 더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동북공정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사드 사태가 있고 그러니까 나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은 항상 중국이구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청년들의 반중 정서가 훨씬 더 강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중국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문화 단순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저희 중국인한테 어떤 그런 사이에 어떤 간격이 생기는 것은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런 생각들을 하는군요. 네. 최근에 조사 보니까 북한이나 일본보다도 중국이 싫다. 네. 그런 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2030 세대의 국가별 평균 호감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예. 전국은 만 20세 39세 성인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8%인데 저 보시면 우선 미국이 제일 높고요. 북한보다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 네. 또 일본보다도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호감 이유를 복수응답이긴 합니다만 김치와 최근에 사실 언론 보도와 관련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기업들의 첨단 기술 인재 정보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 이러한 이유들이 쭉 있는데 네네. 아까 인터뷰에서 보신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느 부분이죠? 아까 김명준 대학원생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의 반중 정서가 훨씬 더 강한 이유가 다른 역사적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우리 MZ세대를 본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건너오는 시즌이 되면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드 사태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들이 그냥 역사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가치를 공유하는 게 없고요. 네. 체제가 좀 다르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한 가지 카테고리로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경제가 서로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시즌에 들어가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줄어들고 또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되면서 호감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풍명월님, 우리를 무시하고 소극 대접하는데 어떻게 중국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하십니다.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인식, 부정적 네. 인식도 보면은 일본, 호주, 미국, 한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쭉 이런 순으로 나오고요. 네. 우리나라가 한,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한중 관계 그럼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가 제일 필요한가? 네. 그러니까 인적 교류나 예. 경제 교류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가 공유되는 부분들이 없는데요. 네. 전랑 외교라고 해서 도광양회라고 하죠. 예, 중국이 예. 이제 드디어 자신의 몸집을 키우고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부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해진 국력을 과시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복수응답에도 보면 중국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미중 갈등 완화든 국제 정세가 변화해야 된다. 지금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다든지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네. 잠깐 또 정치권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오전부터 여러분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열리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 안건은 뭐 돈 얘기입니다. 예산결산 심사하는 건데 네. 지금 사실 오전부터 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최강욱 법사위원하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네. 한번 붙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네. 무슨 말 때문에 저런 얘기로 붙은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 3일에 SNS에 예.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인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예.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네. 요것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법무장관과 함께 질의할 수 있는 자리에 저게 오는 게 그게 이제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제기. 이전에서도 이제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때 최강욱 의원이 방금 보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수사의 주책격하고 피의자 신분인 분이 둘이 앉아서 질의응답하는 게 맞습니까? 네, 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강욱 의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져봐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지금 법사위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네. 뭐 저 안건, 저 이야기 말고도 예산 결산 관련된 안건들도 또 있고. 네. 그리고 일부 말하는 요새는 또 검수원복이라 하더라고요. 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 축소 관련된 또 시행령 개정안을 또 정하는 것을 둘러싸고 이거 다시 옛날로 돌려보내는 거 아니야? 뭐 네. 그런 얘기까지 사실 법사위에서 오늘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얼마 썼는지 그 내용을 결산하고 보고받는 자리인데 사실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기동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은 거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법에 원래 제정한 그 기본 정신에 훼손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헌법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건 잘한 거냐. 지금 시행령으로 이제 예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얘기가 나왔던데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그러니까 복도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지금 그림 나오네요. 네. 먹고 자고 숙식을 해결하는 80대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졌는데 네. 이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집이 뭐 딸의 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내딸 집인데요. 저분이 한때 동대문에서 재화업체를 굉장히 크게 하셔서 큰 돈을 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산을 많이 일구고 나서 이제 큰딸, 아들 그리고 막내딸에게 재산을 이제 나눠준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저 앞에 계신 저 상황은 막내딸의 집에 전세금을 좀 지원해주고 2년 동안 같이 사셨나 봐요. 그런데 막내딸한테 한 6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시텔의 지분을 아들한테 다 넘기게 되면서 큰아들하고 막내딸하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상한 상황인데 어머니가 왜
오빠는 이미 부자인데 자꾸 오빠한테만 주냐 이렇게 항변을 그 했던 재산 가지고 모양이에요. 자식들이 붙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2년 동안은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막내딸의 전세금을 좀 지원을 하고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네. 2년이 지나고 나서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이제 쓰레기 버리러 어머님이 빈손으로 나간 사이에 이 비밀번호를 받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80대 A 씨의 짐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결론적으로 그 재산 가지고 다투다가 자식들이 딸이 이제 이사를 가버렸고 네. 들어갈 집도 없고 비밀번호 몰라서 저렇게 복도에 어머니가 네. 살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많은 재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큰딸하고 네. 아들한테도 전혀 금전적인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막내딸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준 모양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80대 저 A씨께서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불효소송이라고 하잖아요. 유산을 이제 다 물려주고 나면 네.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직계 존비속은 부양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 아들 집에 찾아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자꾸 이러면 신고하겠다고 며느리가 그랬대요. 그래서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릴라 디우프님 애효 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하시고 HSH님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라 양로원 간다라고 하시고요. 웨이드 윌스님 그냥 재산 나누지 말고 혼자 가지고 사시지 유유 하십니다.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몇 가지 있네요. 대통령실에서 또 몇 가지 현안 관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그 일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서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뭐 내놓기로 했는데 왜 답이 없냐 했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안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관련해서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네. 경호 범위를 좀 넓히고 강화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경호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는 어떤지도 역시 경호 상황을 점검하겠다라고 의견을 또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을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들 몇 가지 들어와 있는 거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평산마을 경남 양산에 그 앞에 있는 시위가 좀 잠잠해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왜냐면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사저 경호를 좀 강화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림 나오고 있지만은 기존에는 이제 울타리까지가 경호 구역이었는데 이거를 한 300m까지 넓게 네. 좀 넓혔다고 하니까 사저에서부터 좀 떨어져서 집회 시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관계자한테 한번 가봐라 네. 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런 네. 조치가 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는 법치가 아니라 협치로 가겠다는 신호 아닌가 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랐으면 어땠을까? 조금 빨랐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다 집회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욕설 시위나 소음의 데시벨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네. 기존의 집회 현장이 사저부터 거리를 보시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울타리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00m까지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네.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통령 경호구역을 넓혀서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과격한 시위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60대 남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한테 다가와서 커터칼 흉기로 비서진을 위협하다 구속이 되기도 하고 예.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호구역을 좀 넓혀가지고 현장에 가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경호와 관련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기존 경호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 아니었었는데 네. 오늘 0시부터 저 경호구역이 300m로 넓어지게 된 것이죠. 예. 마지막 요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뭐 요새 김밥 5,000원짜리 배달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뭐 배달비가 김밥 값에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줄 먹고 싶어도 10,000원 넘는 돈을 내고 김밥을 시켜야 되고 배달료, 수수료까지 하다 보니까 이 배달 플랫폼들이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좀 효율적으로 연결하면서 좀 싼 값에 빠르게 먹고자 함인데 오히려 배달 플랫폼 때문에 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저 김밥 사진이 있는데요. 김밥 2줄을 시켰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5,000원 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한 줄에 10,000원. 네, 10,000원인 거죠. 예. 그러면 10,000원어치 김밥을 시키면 배달비가 4,000원이 나와요. 네네. 그러면 14,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원래 배달비는 6,000원인데 소비자가 4,000원은 부담을 하고 식당이 2,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14,000원 중에 8,000원 남죠. 근데 그렇죠. 이전에는 중개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그냥 1,000원을 받고 예. 배달료는 5,000원, 그러니까 4,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5,000원이었는데 그거를 배달료를 5,000원으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수료를 따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27%까지 받는 게 있는데 오. 저희 앱 수수료가 680원 빠지니까 14,000원에서 배달비 6,000원 빼고요. 그다음에 앱 수수료 680원을 빼면 식당이 받는 돈이 7,320원이에요. 이제 여기서 원가 빼고 뭐 임대료 빼고 그다음에 인건비 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식당은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고 네. 김밥 2줄 가볍게 먹으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뭐야 그 김밥 한 줄이 5,000원인데 배달비가 4,000원이야? 아 먹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플랫폼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1등 회사도 있지만 2등 회사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네네. 근데 플랫폼 기업은 1등만 거의 살아남는 상황이에요. 닷컴버블 끝났을 때 네. 네이버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배달 플랫폼 기업도 거의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본인들이 수수료를 얼마 받든지 간에 1,000원씩만 받다가 네.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연동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경쟁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달비를 올려봤대요, 자영업자분들이. 그랬더니 소비자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그 이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음식값을. 이거 올리니까 이것도 안 올릴 수 없고 그러면 또 안 시켜 먹게 되고 네. 계속돼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력한님 배달 수수료 너무 비싸요 하시고 예, 그렇죠. 배달 무섭다 무서워 덜덜덜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 라이더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생계가 일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없어지시고. 예. 배달료 비싸니까 포장하자라고 하시고요. 네. 배달 문화가 너무 발달된 탓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네. 자, 뉴스 맛집 코너 이현경 뉴스캐스트의 뉴쉐링 가이드 얘기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8분 MG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